또 이렇게 처음 오게 돼갖고 굉장히 또 사무국장님 또 고손님 계셔갖고 덕분에 또 이렇게 인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이제 미국 전략 컨설팅에서 오랫동안 있었었고요. 주로 이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경영 쪽에서 비즈니스와 그냥 경제 부분을 쭉 다루다 보면서 이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까. 항상 이제 경영 경제 고민은 성장이지 않습니까? 신성장 동력. 그래서 지금 한참 주력 산업이 약화되는데 다음 대한민국 국부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 근데 한국에는 대부분은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사실 조금 약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너무 어떤 그 서양 우월주의가 있거나 근데 그게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그냥 풍토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이. 그래서 오히려 늘 자칫 굉장히 뭐 한국은 뭐 가진 게 없어 뭐 자원이 많아 뭐가 많아 항상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시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에 걸쳐 가장 위대한 사건 1위.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한 1위를 꼽아보자. 그리고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1등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 누가 떠오르시나요, 선생님? 1000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네. 참고적으로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의 부르는 부가 아니라니까. 예수? 예수? 천년인데. 네? 천년인데. 세종대왕? 세종대왕.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서양에서 설문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여기 빠집니다. 이게 제일 샘플 에라가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메리카 발견? 아메리카 발견, 콜럼부스. 이 공교롭게 가장 위대한 사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똑같아요. 그 인물이 저 사건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역시 놀라지는 마시고 바로 구텐베르크입니다. 왜냐면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다른 종교개혁 그리고 집단의 여러 산업혁명 이 부분에 굉장히 서양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서 42행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서양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조금 독특한 거는 여기에 약 한 5등이나 6위 정도 안에 또 다윈이 들어갑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양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다윈 같은 분들은 아마 순위를 1등도 100등에도 100등 안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텐베르크 가장 앞단에는 전 세계 인류 문명을 이끌었던 부분에서 한 5가지 정도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인쇄 문명이 그만큼 전 인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안에서도 한국은 우리 선현들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1377년에 집지십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팔자본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구텐베르크는 매스 프로덕션, 결국 대량 생산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한 게 사실 굉장히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이 부분들을 갖고 움직였던 부분을 보면 구텐베르크보다 75년 앞선 한국의 집시신경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걸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면은 서양에서 얼만큼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아야 이게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문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은 직지가 한국에 있는 걸로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직지는 한국에 일단 없죠. 프랑스. 프랑스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인쇄 문명에서 이관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목판 인쇄술이 또 한국이 영예를 차지하고 있죠. 무구정방기에 달하는 경을 발견하게 됐던 건데 이게 1000년이 넘은 부분인데 여기에 숨은 공신은 사실은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한지가 없었으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수리 보수공사 하다가 파냈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 무구정방기에 달하는 경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에 도장을 찍게 된 게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거죠. 가만 보시면 인쇄 문명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를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이에요. 근데 그 인쇄 문명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인쇄 문명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릴 만한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뭐 그러면 나한테 지금 떡이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 갈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서양도 안다고 하더라도 서양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움직이는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분 18초. It's the oldest president 지금 영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of all time. And coming from Europe, I was always told correctly that it was Europe that invented the printing press. But we were never told that without this invention from Korea, the printing press couldn't have been made. And I think most people can agree the printing press wa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probably about history. And to me, that was the first thing I really learned about Korean history that shocked me. I think it's quite a shame that at least English people don't learn the part Korea played in such an important invention. A lot of the English history that we get taught is about Europe because 대부분의 현황이 끊임없이 노론하지만 현재도 이렇게 버젓이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쇄 문명에서 우리의 현실소이고 우리 인쇄 문명을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선원들이 물려줬던 이 DNA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와 목판 인쇄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정의하는 건 뭐냐면 인쇄 문명, 물리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결국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을 프린팅을 통해서 세계와 공유하는, 사회와 공유하는 부분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사실 한국인 거죠. 아마 아쉬웠던 것은 서양의 아쉬움은 그것을 대량 생산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이 있는데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들한테 주는 서양의 숙제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바람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물리성에서의 인쇄 문명의 어머니자 아버지 한국이 우리가 지구촌에 존재하는 이유는 가상성에서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한국이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선원들이 했었던 이 직지와 무구정을 구입하는 경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조금 아쉽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인쇄 문명에서 디지털 문명의 종주국으로 디지털 대항해시를 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신국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해양 문명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력, 그다음 채취에 대한 부분에 끊임없는 활동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한국은 세계 최초의 고래 잡이, 그래서 8,000년 전에 이미 울진 암각화에 이 그림을 새겨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래의 분류 그리고 고래 해체 방법 이 부분들이 현대 생물학을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해체법이 그대로 빙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8,000년 전에 저 정도 그림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꽤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뭘로 나갈까요? 배트. 뭔가 배도 있거나 뭐 도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가야 할 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고래가 새끼를 낳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깝기도 하고 고래는 전통적으로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대상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굉장히 가까운데 한국은 그래서 고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래와 친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친했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시면 뭘 드시죠? 미역국 드시죠. 그거에 여러 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래가 출산하고 나면은 미역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미역국을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래랑 거의 살았다는 뜻이고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 막 그 물안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바다 속에서 이 고래들을 형태를 보고 했을까? 뭐 이런 수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호기심이고 그다음에 저게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많은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양 문명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우리는 굉장히 근데 많은 부분들은 육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질적으로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고래 왕국 코리아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진 암각화에 자세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도 고래와 친하게 지내고 교화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이 정도는 오른쪽에 북부 장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쿠션들이 할 일이다. 고래로서 제가 볼 때는 식품 중에서 생각나는 게 고래밥밖에 없어요. 근데 고래 왕국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오리온이 그냥 도마할 뿐이야. 근데 그러기 너무 약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러면 이 청색치를 하셨던 해밍의 노인과 바다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스케일 청색치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몇백톤 되는 고래와 같이 살았다. 그것을 소설로 문학으로 녹여내고 그것을 영화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게 한국이 이 고래 왕국 코리아 그 위상을 전 인류에 투영시킬 수 있는 DNA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머라이언도 사실은 특별히 뭘 어떻게 해볼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고민의 그 산물인 거죠. 머라이언 자체가. 근데 우리 한국은 가끔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우리가 문화적 유산이 많아서 이걸 도대체 보석인지 아니면 돌멩이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그 로렐라의 언덕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별히 뭐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녹여내는 그 맛이 우리가 지금 없을 뿐이지 그걸 녹여내기만 한다면 다시 어마어마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그런 것도 우리의 사실 창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이 발달된 뇌는 좌뇌보다 기본적으로 우뇌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은 반면에 굉장히 로지컬하죠.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는 일본과 한국은 조금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은 논리적 경향하고 이쪽은 기분파고 약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감성적인 걸 갖고 있어서 우리 기술로 보면 제가 컨설팅을 해봐도 회사에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막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걸 한국은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를 상대로 좋아하는 거는 긍정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보면 1등 기질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래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깨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농담 삼아서 저 우리 열대우림에 다 풀어놓으면 거기에 다 투자를 할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그 정도로 생존력과 그다음 뭔가 전략적인 요소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굉장히 좋은 DNA 중에 하나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남용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중앙박물관 가시면 선사관 쪽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창녕에 있는 세계 최초의 배 역시 8,000년짜리입니다. 한국이 조선을 잘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력 산업을 가만 보시면 조선, 철강, 반도체 이걸 왜 잘하느냐? 우리 후손들의 노력과 서민들의 문화적 DNA 같이 묶여진 저는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나오지 절대 않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쭉쭉 나오다 보니까 뭐 거북선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조선에서 1등 지금은 이제 중국이 다시 1등을 하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해양문명의 중요한 DNA는 또 개방이에요. 개방. 근데 대동문명은 약간 폐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런 개방의 특성을 가졌다. 콜럼버스 아까 얘기 나눈 콜럼버스 어떤 행사 때 기념하는 행사 때 이 그림이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지도 한 장입니다. 호넬 경리 역대 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1402년도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유럽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위도 같은 것들이 리스본과 한국, 서울이 같은 위도에 있는 이런 부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고고학계의 범위는 뭐냐면 아까 신드래곤 1492년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희망봉 발견은 1488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희망봉을 갔다 오지 않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준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새롭게 아프리카와 유럽이 이쪽 중동이 잘 나온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는 부분 그때 당시에 그 중화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크게 그려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떤 시험 문제를 봤어요. 국사 시험 문제 호넬 강리지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역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사실 많이 보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거기 보기들이 나와. 다음 보기 중 뭐 맞는 것, 틀린 것이 있는데 이 역대 호넬 강리 지도가 류곡구 대학에 있다 없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유깎군지 유꼬꾸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하게 그렸다. 그게 뭐 틀리다 맞다 떠나서 그런 어떤 코멘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는 호주나 이런 게 없고 오세아니아 쪽에 빠진 부분에서 전체 지도로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별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관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질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잘 터치해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혼일경리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 우리는 역사 시간에 혼일경리도가 있었던 것 같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누가 갔을까요? 만약에 누가 동양인이 갔을까? 서양에서 어쨌든 공식적 기록은 1488년입니다. 근데 이 지도는 1402년도에 나와요. 그리고 고대사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중요한 건 사실 하늘 그리고 버섯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한국이 역시 고래 왕국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고인돌 강국 코리아죠. 전 세계 한 50% 이상을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인돌 왕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재밌는 것은 이 고인돌에 뚫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참고적으로 이게 자연 침식에서 구멍이 뚫린 건 아닙니다. 또 뭔가 일부러 뚫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천문. 그래서 하늘을 돌에 새긴 우리의 역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훨씬 재미있고 고인들의 의미가 알 수 있는데 그냥 보면은 이제 돌덩이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 저 위에서 갖고 내려온 수많은 토목과 건축의 기법이 없으면 사실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그 뒷단의 맥락까지 본다고 하면 고인돌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한국이 토목과 건축을 잘하는 이유도 이런 고인돌, 뒷단에 나오는 목조 이런 부분에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건설 산업에서 또 잘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나라를 이끄는 국가 경영에서 보면 이 하늘과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문 대국으로서 쭉 내려온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시죠. 여러분들 만원의 뒷면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 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원들은 그 지혜를 어디까지 녹여냈냐면 윷놀이까지. 놀이에도 이걸 감안해서 29개의 그 말판 중에 하나가 북극성이고 나머지 동서남북으로 28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북두칠성의 동서남북 4.28을 이야기도 한다. 결국 일종의 우주를 위하여 담고 그 부분을 놀이했던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고인돌이 저렇게 돼서 그래 그러면 고창, 화순 이런 데 가면 강화에 가면 고인돌이 있고 고인돌이 저기 별자리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문화적 DNA를 어떻게 산업 경제에 잘 접목시켜 가느냐. 그래서 문화를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문화를 활용하자는 부분이 하나의 고인돌이라고 얘기하면 삼성의 갤럭시 폰에 고인돌 문화를 심어야 우리나라다운 고인돌의 DNA와 그 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는 갤럭시 폰을 적절하게 접목하는 거죠. 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거칠 시간이 없이 새롭게 신생국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고인돌의 최강국인데 지금 삼성은 브랜드를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애플과 똑같이 하는 거죠. 애플의 모델별로 아이폰 시리즈 10, 11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우리 S9, S10, S11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이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답지 않은 모델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갤럭시. 역시. 근데 우리가 보면 별을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기업이 바로 삼성과 금성이잖아요. 이렇게 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별 다는 거, 입원되는 거 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군인분들이 소장이 되는 것도 별 달아요. 그래서 별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일상생.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저 천문의 그 대국의 그 기질을 사실 그대로 생활 속에 투영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갤럭시라고 지었어요. 너무 좋아. 근데 갤럭시 다음에 그냥 갤럭시는 그냥 브랜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S9, S10으로 바꾼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거를 담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S 뭐 북두시소, S 뭐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다운 모델의 명칭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애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컨텐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해당 제품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다음 관련된 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인도 문화를 굉장히 문화 산업으로 키울 수가 있고, 더구나 더 노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미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인데 이 갤럭시 폰을 쓰는데 내 모델이 북두시성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를 찾아보면 바로 이런 한국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풀리죠. 그러면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서울만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고창, 강화, 순창을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해주어야 할 일인 거죠. 그게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사회적 공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져가기 때문에 국격이 제고되고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훨씬 증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인돌과 그다음에 핸드폰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의 새로운 요소로 마케팅적인 요소가 됐든 제품의 혁신 요소가 됐든 그렇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농업에서도 보시면 아마 또 이 부분은 좀 많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쌀의 기원은 어디냐 했을 때 보통 다른 나라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일단 쌀의 기원은 한국. 이거는 고고학개론에 여러 표시들인데 그 중에 쌀 벽시 모양은 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탄소 검증법에 의해서 BBC에서 광행돼서 세계 최초의 쌀은 15,000년에 코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규명이 돼서 정리가 일단 됐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그럼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수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쌀을 통해서 주식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면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농업에 대한 부분의 끊임없는 개선도 필요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인공 쌀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인류 번영에 기여할 것인가, 기아를 막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생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과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농업 문명을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우리들이 한국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축제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재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철은 동이족의 쇠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 설의 문자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철은 지금 현재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쇠붙자의 동이. 그래서 특히 만리장성을 중국에 쌓았던 부분들, 우리 그 북방민족 흉노족과 그리고 또 동이족 이 둘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 있어졌지만 한국이 워낙 동이족이 그 큰 화살을 큰 대자에 활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잘 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충분히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근데 양궁을 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우네입니다. 우네. 여러분들 골프나 양궁은 그 점수가 얼마큼 될까요? 정확히 홀인원을 하거나 정확히 그 골프 공에 들어가거나 또는 정중앙에 관여를 맞출 수 있는 변수들 수만 가지일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육체의 상태, 자랑, 외적, 내적 수많은 건데 어떻게 저걸 하게 되느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 대강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눈대중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문해적 요소가 가미된 형태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방의 사투리, 뭐 거시기 이런 부분도 그게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화를 잘 쓰는 것도 보시면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분들한테 뭐 저거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정확히 하시면 그렇게 느낌대로 가면 이런 표현도 그냥 우리는 다 문해예요. 그래서 생활의 문해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한국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어. 나는 창의성이 없어. 이것은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DNA는 어마어마한 창의성이 있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 창의성도 창의성이지만 더 전진됐을 때 더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은 그래서 원래 1시간에 10개 만드는 거 1시간에 11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에 대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그게 4차 산업혁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 뽑아보자. 그러면 단연 한국이 가장 위에 배치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똑똑하다는 이스라엘의 IQ를 우리가 훨씬 월등히 우리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부지런해, 머리를 좋아. 거기에 운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별로 안 좋아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운해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이 보시면 이 소재 부분인데요. 에이션에도 계시지만 이 목조 가장 오래된 목조 열정사 황영사? 황영사 제가 열정사라고 했죠. 황영사입니다. 우리 카메라님. 황용사 북쪽 목탑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길이가 사실은 높이가 80m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면 30층 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를 더 중요한 거. 이때 무슨 타워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옷을 사용하지 않고 저걸 올려 축조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토목 건축 기술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재밌는 것은 선덕영 이쪽 때 백제의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백제와 신라의 콜라보에 의해서 이 황용사는 이 목탑은 구축됐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면 일본까지 전개됩니다. 일본에서는 신라 그리고 백제 그리고 일본과 같이 콜라보가 돼서 일본의 호류지 범용사가 세계 문화유산의 1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용사 5층 석탑이 바로 우리와 일본의 콜라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기술이 많이 전수된 케이스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만큼 나무를 엄청나게 잘 다루게 되고 건축이 한국의 건설산업이 발달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 문화유산 중에 대목장이 있습니다. 이 큰 나무들을 잘 다루는 굉장히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힘입니다. 그러면 소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소재는 주로 뭐죠?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다루는 남들이 갖지 못한 부분은 그리고 거기에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한국은 다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주거 문명을 고민해 본다면 바로 목조 오피스, 목조 아파트. 근데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무에서 내가
아무 이렇게 뭐가 불안할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술 개발 통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은 새로운 주거 문명을 이제 뒤바꿔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 건 이유가 있어. 저 때부터 벌써 나무를 너무너무 잘 자라왔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문화 이상과 그다음에 새로운 국가 장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오래된 전통, 인류의 미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칫 우리의 오래된 전통은 낡은 거, 그 다음에 부닥다리, 쓸모없는 것, 촌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조금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틀렸다라는 것보다 저는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것으로 보고 서양 것을 서양 것대로 보는 부분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른 생각이고 바른 미래를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다. 이게 한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는 한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한지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종이가 그렇게 비싸요. 사실 비싸요. 근데 한번 체험을 해보면 한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지가 수많은 산업 소재, 그 다음에 이 문화재 복원 이런 쪽에 쓰이는 부분에서 한지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했던 10여 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은 우리의 정신적,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가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많은 걸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찾지 않고 엄한 데서부터 딴 걸 찾는다. 그건 우선순위가 사실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척박한 경제 인프라 유형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부분에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우리 한국은 세계 11번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우리 선생님들의 산업화의 주역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자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근데 진검승부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문화 유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해서 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순위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세계 인류 무형 문화 유산 200개 국가 중에 200개 국가 중에 세계 기록 문화 유산 우리가 한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1위. 이러면 박수 한번 쳐야지. 이 정도 잡으시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기록문화는 1위. 무형문화유산 3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너무 지적수이 너무 높죠. 뭐 이렇게 좀 틀려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맞춰. 1위는 아니지만 좀 순위가 바뀌긴 해요, 사실. 근데 그게 한 2등에서 그 4등, 5등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쪽은 아직 우리가 진검승부 하나도 안 하는 정말 우리 보고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의 기술을 많이 활용했어요. 열심히. 그다음에 잠 덜 자고 밤 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이쪽은 꼭 밤을 새야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것은 뭐냐면 이쪽은 밤을 새는 생산성 효율성 시대에선 이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 DNA가 여기서 지금 미래 세대에서는 사용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DNA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쪽 DNA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DNA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세계를 주름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쉽다는 건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명들에서 한국의 역할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한국이 가끔 보면 조용한
조용한 동방의 나라 이런 거를 아주 저는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조용하긴 뭐 너무 와일드하고 너무 다이나믹해서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민족들인데 무슨 조용하고 뭐가 조용해 절대 조용하지 않고 북방 기지가 남방 기지를 공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돼서 굉장히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